그렇군요. 또 이렇게 카페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더 이렇게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거군요. 박소영 원장님,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조금 전에 이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질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뭐에 좋다, 뭐에 좋다 이거저거를 먹는 것보다는 그 질병이 걸리기 전에 그 질병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되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똑같은 사실 현대인이라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심한 병을 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약간 개인적인 스트레스 감내 능력의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방식으로 누구는 운동이 스트레스 좋다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운동해라 스트레스 주면 또 그게 또 다른 스트레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을 찾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 말씀하셨지만 카페인 많은 커피, 녹차, 초콜릿, 그다음에 술, 담배, 탄산음료 모두 좋지 않죠. 그다음에 과식을 하게 되면 위산이 자꾸 과다 분비되면 그게 당연히 또 역류하게 되니까 과식하는 습관 절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식사 후에 한 두세 시간 이내에 그 소화액이 많이 나오는 그 시기에 누워 계시면 그 느슨한 관략근을 통해서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두세 시간 이내 바로 눕는 습관. 특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 같은 경우는 야식만 금지를 해도 야식만 안 먹어도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야식하는 습관,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보통 혀를 보면은 건강이 보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박소영 원장님, 혀 상태로 어떻게 건강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방에서는 설진이 중요한 진단 포인트인데요.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앉아서 증상을 다 얘기를 하시면 100가지를 다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빠뜨리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한의사들은 혀를 보면서 이런 증상이 있지 않았냐고 좀 체크하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혀의 상태를 좀 보면 일단 색깔로 좀 구별을 해보면요. 색이 평소보다 굉장히 붉은색, 빨간색을 띠면 그거는 열증 상태예요. 몸에 열이 많은 상태. 그다음에 평소보다 약간 색깔이 연해지는 창백한 색깔을 띌 때는 허증. 그러니까 기운이 없다거나 많이 피곤하다거나 그런 허증 상태고요. 그다음에 혀가 평소보다 굉장히 그 검붉은색, 암적색이라 그러죠. 그럴 때는 몸에 뭔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어혈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설태라고 하는 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얗게 좀 끼는 게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거의 없거나 얇게 이렇게 끼는데 그게 평소보다 굉장히 두껍고 노랗고 이럴 때는 그거를 이제 황백색의 두꺼운 설태는 비위, 그러니까 소화기에 습열이, 그러니까 식적이나 담음이나 고개 쌓여가지고 고개 열을 딱 요렇게 혀로 쏴요. 그러다 보면 구취, 굉장히 심한 구취를 동반을 하고 소화장애, 변비 그런 비위 열 증상을 나타내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혀의 모양이 주로 많이 보는 좀 포인트인데 치은이라 그래서 혀가 이렇게 붓게 되면 혀 가장자리로 이의 형태가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전형적인 그거는 기허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허 상태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그다음에 식은땀 밤에 잘 때가 아니라 낮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식은땀이 줄줄 나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소보다 이 태가 너무 없고 바짝바짝 마르고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이런 거는 음허 상태로 몸에 음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허 상태에서 이렇게 식은땀도 밤에 잘 때 식은땀도 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한의원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요. 다른 데는 굉장히 혀끝만 특별히 빨갛게 붉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전형적인 화병 상태세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자꾸 한숨을 쉰다거나 그럴 때 환자분들께 당연히 늘 그래왔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그거는 화가 굉장히 많이 올체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반이라 그래서 혀 전체가 붉은 게 아니라 군데군데 붉은 혀 사이에 더 약간 검붉은 이렇게 반점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혈반이라 그래서 분명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 경우 보통은 예전에 어떤 타박상을 입었는데 어혈 치료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몸 안에 뭔가 기혈순환이 안 돼서 어혈이 있을 때 그때는 어혈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밥을 안 먹어서 키가 안 커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혀 상태를 보면 지도설이라 그래서
혀에 이렇게 지도처럼 하얀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키가 크려고 아니면 밥을 안 먹어서 왔지만 분명 그 소화기에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소화기에 습열이 많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그 부분 지도설처럼 나오기 때문에 성장 장애로 왔더라도 무조건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소화기 치료를 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삼가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박소연 원장님,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성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은 아무래도 질염 증상인데요. 질염이라는 거는 사실 여자들의 질은 폐하 3.8에서 4 정도의 산성 상태를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는 락토바실리 등의 유산균, 그걸 유익균인데요. 그건 몸에 좋은 균이에요. 그런 균이 상주를 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나쁜 세균이, 유해균이 들어오면 걔네들하고 둘이 싸우게 되겠죠. 싸우는 상태에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 염증 반응, 질염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증상은 여자들이 모두 평소에 조금씩의 분비물은 있게 되는데 평소의 분비물보다 훨씬 많은 뭐 악취가 난다거나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분비물이 과다 분비되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의 음부가 가렵거나 뭐 따갑거나 심하면 굉장히 따가워서 이렇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표현들을 하시죠. 그다음에 심하면 붓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랫배가 굉장히 불쾌하고 뭐 아프고 뭐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질염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뭐 정상적인 여성도 있는 그런 분비물이 생리 전이라든지 배란기 때는 조금 더 양이 많아지는데 그걸 또 질염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정확하게 감별할 필요가 있고요. 질염 자체도 사실 문제가 되지만 이 질염 치료를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질염이 점점 염증이 요도나 비뇨기계로 퍼져서 요도염, 방광염, 뭐 심하면 신장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게 생식기 쪽으로 자궁이나 난소, 골반 전체에 염증이 퍼져가지고 좀 심각한 경우는 뭐 불임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악취나는 분비물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자기가 악취가 들킬까봐 여자들이 자꾸 이렇게 소심하게 사람 대인관계에서 대인 기피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 증상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질염 자체도 문제지만 조금 더 발전된 좀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좀 심각한 질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질염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은 가장 쉽게 하는 선택이 바로 항생제 투여인데 또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거나 과다 복용 문제점들도 생기게 되는데 박소연 원장님께서는 이런 점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의 상태가 뭐 질내든 내 전체적인 뭐 몸 상태가 정상인데 외부에서 워낙 강력한 세균이 들어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써야 되죠. 사실 항생제를 썼을 때 더 환자분들이 편하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시다 보면 위장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이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생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유해균도 물론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지만 그 질내에 있어야 되는 유익한 균마저도 저하를 시켜요. 그러다 보면 계속 외부에서 아주 작은 자극 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계속 만성 질염 상태가 재발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는 본인의 몸을 면역력을 키워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의사로서 제일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환자한테 하는 게 가장 최선인가. 제 한의원 근처에 산부인과 원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원장님께서는 만성 질염 환자한테 항생제를 쓰다가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는 줄 항생제가 없으니 한의원에 가서 면역 치료하고 면역력 높여가지고 와라고 보내주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이렇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환자한테 최선의 치료를 최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건강의사 몸속 염증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한의학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질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항생제 복용도 좋지만 박소연 원장님 얘기처럼 한방 치료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또 유익균을 자연 생성할 수 있도록 몸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한방 치료법들이 있나요? 일단 질염의 한의학적 치료 목표는 두 가지죠. 질염 자체의 증상을 완화하는 거, 그다음에 질내에 유익한 균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면역 환경을 조성해서 건강한 질을 만드는 거. 그게 두 가지인데 치료 방법으로서는 일단 첫 번째 한약 치료를 좀 하셔야 돼요.
한약 치료를 하면 뭐에 좋다, 뭐 쑥이 좋다, 익목초가 좋다, 무조건 다려 드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일단 특히 질염 같은 경우는 허실이라는 구별을 반드시 해야 돼요. 너무 습열이 많아서 몸에 울체된 습열이 많아서 막 노랗고 이런 냉이 나오는데 그런 냉에다가 뭐 이렇게 쑥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습열을 치는 소간 해울 방법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차갑고 이 면역 체계가 다 이렇게 저하돼 가지고 뭐 작은 자극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는 경우는 그때는 보약을 써야 되죠. 따뜻하게 하는. 그래서 그때는 한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질염은 습하고 찬 환경에서 잘 발생하기 때문에 습을 치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온열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하복부에 뜸을 뜬다든지 아니면 그 한의원에 가면 좌운요법이라고 있어요. 쑥이나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뭐 질 부위를 직접 따뜻하게 하는 온열 치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습열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침 치료를 받아서 그쪽에 자궁적으로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셔야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약침이라는 요법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구용으로 입으로 먹어서 하는 약은 아무래도 간에 거쳐서 타깃이 되는 장기로 가다 보니까 100% 흡수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거의 한 30, 40% 정도 흡수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약침요법은 그 자궁이나 질 쪽에 좋은 뭐 사양, 녹용, 그다음에 태반, 뭐 당귀, 천국 요런 거를 요런 약재를 데려서 중류한 액을 직접 가장 가까운 질 부위에다 직접 주입을 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그래서 약침요법 권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정요법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시중에 뭐 그냥 이렇게 질 세정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질 세정제가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화학약품보다는 한의원에서는 뭐 고삼이나 뭐 사상자, 뭐 쑥, 애엽 이런 거 달인 물을 깨끗하게 정제를 해서 이렇게 한의원에 가시면 그거를 이렇게 뒷물용으로 세정용으로 주시기도 하시니까 그걸로 외치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비염에 좋은 한의학적 치료법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우리 몸속의 여러 가지 염증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선 원장님, 염증 제거에 특히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이나 뭐 탄수화물, 육류를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약간 활성산소가 과형성돼서 면역 체계가 결함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대신에 자연식, 뭐 발효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염증에 좋은 음식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과일, 채소를 껍질째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과일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혈관성 염증을 잡아서 일단 염증에 좋은 음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염증 억제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비타민 D를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비타민 D는 보통 아시다시피 뭐 음식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햇빛에서 합성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하루에 뭐 1, 20분 정도 뭐 햇빛을 쏘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시겠고 비타민 D가 뭐 많은 음식은 표고버섯, 목이버섯, 뭐 연어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모두 알다시피 비타민 C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비타민 C가 뭐 많은 뭐 과일, 채소, 뭐 브로콜리, 파프리카, 뭐 고추, 키위, 귤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케일, 비트, 그다음에 뭐 오메가3가 풍부한 뭐 콩, 아몬드 뭐 이런 게 모두 염증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